혹시 방금 이걸 재생하기 전에 무심코 SNS를 확인하거나 다른 메시지를 보지는 않으셨나요? 아니면 책을 펴놓고 첫 페이지만 몇 시간째 보고 있었던 경험은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 요한 하리의 도둑맞은 집중력 관련 자료들은 바로 그 느낌, 나는 집중하고 싶은데 왜 자꾸 산만해질까 하는 우리 시대의 거대한 질문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정말 우리 의지력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이 자료들을 통해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맞아요. 이건 단순히 핸드폰을 멀리하세요 같은 개인적인 차원의 조언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 자료들의 핵심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집중력이라는 자원이 거대한 외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경고하죠. 공격받고 있다고요? 네, 심지어 약탈당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오늘 대화에서는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의 집중력을 갉아먹는 사회적, 기술적, 또 환경적 요인들까지 깊이 들여다볼 거예요. 내가 집중 못하는 건 내 탓이라는 통념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료의 시작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저자가 자기 대자인 애덤을 데리고 엘비스 프레슬리의 저택 그레이슬랜드에 방문했던 이야기부터 하더라고요. 아, 네. 그 이야기요? 그 역사적인 공간의 감동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는데 애덤은 그저 스냅챗만 보고 있었던 거죠. 저자는 처음엔 화가 났지만 곧바로 깨달았다고 해요. 이게 애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이자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걸요. 정말 공감 가는 장면이죠. 아이슬란드 온천에 가도 다들 셀카봉 들고 있고 루브르 박물관에 가도 모나리자는 그냥 배경일 뿐이고 다들 사진 찍기 바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명확하게 증명되는 현실이에요. 자료에 인용된 한 연구 결과가 정말 충격적인데요. 어떤 결과인데요? 미국 대학생들은 평균 65초마다 하던 일을 바꾼대요. 65초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의 중간값이 고작 19초도 안 된다는 거죠. 19초요? 와, 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럼 직장인들은 좀 나은가요? 별로 나을 게 없어요. 사무실 성인들은 평균적으로 한 가지 일에 3분 정도 집중한대요. 3분이요? 더 심각한 건 한 번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럼 다시 원래의 집중 상태로 돌아가는데 평균 23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요. 23분이요? 그렇게 오래요? 네, 생각해보세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하루에 방해받지 않고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1시간도 안 된다는 계산이 나와요.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현실인 거죠. 이메일 알림 하나 확인할 때마다 23분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네요. 저자도 처음엔 이 문제를 자기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실험을 하죠. 맞아요. 이게 다 스마트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고 3개월 동안 인터넷도 스마트폰도 없는 해변의 작은 방으로 들어버립니다. 우와. 이건 일종의 사전 약속 전략이요. 미래의 내가 유혹에 넘어갈 걸 아니까 현재의 내가 아예 유혹에 빠질 선택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오디세우스가 세이렌의 노랫소리를 이기려고 스스로를 돛대에 묶었던 것처럼요. 스스로를 묶어버린다. 재미있는 전략이네요. 실제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자료에 소개된 실험이 있는데요. 남성들에게 조금 섹시한 사진을 바로 볼 건지 아니면 좀 기다렸다가 완전 섹시한 사진을 볼 건지 선택하게 했어요. 네. 라고 사전 약속을 한 그룹이 훨씬 더 잘 기다렸어요. 유혹과 싸우는 것보다 유혹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의 실험은 성공했나요? 3개월간 인터넷 없이 지내니 집중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게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처음에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고요? 네, 외부의 방해 요소를 다 차단했는데도 이번엔 자기 내면에서 산만함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오랫동안 외부 자극에 길들여진 뇌가 스스로 불안을 만들어낸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어요. 어떤 변화요? 깊은 잠을 자기 시작했고 아침이 개운해졌고요. 무엇보다 소셜미디어로 뉴스를 접할 때와 달리 신문으로 세상을 보니 세상이 그냥 공포스러운 곳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곳으로 느껴졌다고 해요. 집중력이 서서히 돌아오는 걸 체감한 거죠. 단순히 방해물이 없어진다고 바로 집중력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네요. 그럼 이 개인적인 실험을 통해 저자는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문제의 범위가 개인을 훌쩍 넘어선다는 점이에요. 자료에 소개된 순의 레만 교수의 연구를 보면 사회 전체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사회 전체요? 네,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하나의 주제가 주목받는 시간이 2013년에는 17.5시간이었는데 2016년에는 11.9시간으로 줄었어요. 와, 확 줄었네요. 이런 경향은 구글 검색이나 영화 흥행 같은 다른 분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요. 심지어 1880년대 책까지 분석해보니 새로운 단어가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주기가 10년마다 계속 빨라지고 있었어요. 100년도 더 전부터요? 그럼 인터넷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원인은 정보의 양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자료에서는 이걸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키는 상황에 비유해요. 소방호스로 물을 들이켠다? 네,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 양을 훨씬 넘어서는 정보가 쏟아지니까 어느 것 하나에도 깊이 집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음 자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산만함의 반대편, 우리가 정말로 도달해야 할 상태는 뭘까요? 바로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교수가 말한 몰입, 즉 플로우의 상태예요. 몰입. 네, 몰입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심지어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가장 깊은 형태의 집중 상태를 말하죠. 저자가 프로빈스타운에서 글을 쓰면서 되찾으려고 했던 게 바로 이 몰입의 경험이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하려고 하면 잘 안 되더라고요. 몰입에 들어가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자료에서는 3가지 핵심 조건을 제시해요. 첫째, 명확한 단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해요. 멀티태스킹은 몰입의 적이죠. 하나만 해야 하는군요. 그렇죠. 둘째,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어야 해요. 개구리는 눈앞에서 움직이는 파리에는 엄청나게 집중하지만 돌멩이는 쳐다보지도 않는 것처럼요. 마지막으로 내 능력의 한계에 가깝지만 아슬아슬하게 해낼 수 있는 과제여야 해요. 너무 쉬우면 지루하고 너무 어려우면 불안해지니까요.
듣기만 해도 좋은 상태인 게 느껴지는데 요즘 세상은 이런 몰입을 경험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마치 모든 게 우리를 방해하기 위해 설계된 것처럼요. 맞아요. 바로 그 설계되었다는 표현이 이 자료들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정말로 설계가 된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전직 구글 디자인 윤리학자였던 트리스탄 해리스의 증언이 결정적인데요. 그가 원래 마술사 출신이에요. 마술사요. 네. 마술의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속임수, 시선 끌기? 맞아요. 더 정확히는 인간 주의력의 한계를 이용해서 사람들의 초점을 조종하는 기술이죠. 트리스턴 해리스는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 마술의 원리를 전 인류를 상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폭로해요. 잠깐만요. 그럼 우리가 산만해지는 게 그냥 기술 발전의 안타까운 부작용이 아니라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 그 자체라는 말씀이세요? 우리가 산만해져야 그들이 돈을 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된 결과라는 거죠. 자료에서는 이걸 감시 자본주의라고 불러요. 감시 자본주의? 이 시스템의 유일한 목표는 참여, 즉 사용자의 눈을 1초라도 더 화면에 붙잡아두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우리의 모든 온라인 활동을 추적해서 우리의 심리적 약점을 파악해요. 그리고 그 약점을 파고들어 계속해서 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내적 트리거를 심어두는 거죠. 페이스북의 초기 투자자였던 쇼온 파커는 인간 심리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듣는 분들 중에는 그래도 결국 내 핸드폰을 끄는 건 나 자신인데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는 왜 그런 개인적 해결책을 잔혹하다고까지 표현하는 건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자는 그런 접근법에 잔혹한 낙관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요. 거대한 시스템의 문제를 전부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에게 명상을 해서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문제의 진짜 원인은 그대로 둔 채 피해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잔혹한 처사라는 거죠. 그렇군요. 시스템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개인에게 방패를 더 단단히 만들라고만 하는 셈이네요. 그럼 기술 말고 또 어떤 시스템이 우리의 집중력을 훔쳐가고 있나요? 기술만큼이나 심각한 게 바로 우리의 과로사회 문화예요. 자료에 나온 주 90시간 일하는데 너무 좋다라는 슬로건이 상징적이죠. 90시간이요? 네, 우리는 잠을 줄이고 쉬지 않고 일하는 걸 성공이나 성실함과 동일시해요. 하지만 완전히 지쳐 소진된 상태에서는 깊은 집중이 불가능하죠. 뉴질랜드의 한 회사가 주 4일 근무제를 실험했는데 결과가 아주 흥미로워요. 결과가 어땠나요? 생산성이 떨어졌나요? 정반대였어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줄고 집중력, 직업 만족도, 팀워크는 오히려 향상됐어요. 생산성도 그대로 유지됐고요. 우리에게는 집중력을 재충전할 휴식과 여가가 절실히 필요한데 사회가 그걸 허락하지 않는 거죠. 일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라나는 방식, 특히 아이들의 놀이가 사라진 것도 큰 원인으로 꼽는군요. 맞습니다.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시 없이 친구들과 어울려 자유롭게 놀았어요. 그 과정에서 스스로 놀이의 규칙을 만들고 갈등을 협상하고 실패에 대처하는 법을 배웠죠. 그렇죠. 무엇보다 자신이 뭘 할 때 가장 즐거운지, 즉 내재적 동기를 발견했어요. 이게 바로 집중력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거든요. 하지만 요즘 아이들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아침부터 밤까지 학원 스케줄로 꽉 차 있으니까요. 그렇죠.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감금된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과도한 통제와 시험 위주의 교육은 아이들이 스스로 무언가에 깊이 빠져드는 경험, 즉 몰입을 훈련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스스로 집중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는데 성인이 되어서 갑자기 집중력이 생길 리가 없죠.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제 집중력이 떨어진 게 단순히 제 탓만은 아니었다는 생각에 조금 위안이 되면서도 동시에 문제가 너무 거대해서 무력감이 들기도 하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저자는 이 문제를 나비든 페인트나 유연 휘발유 문제에 비유래요. 유연 휘발유요? 네, 과거에 아이들의 IQ가 떨어지는 원인이 대기 중의 납 성분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해결책이 아이들에게 손을 더 자주 씻으세요가 아니었잖아요. 근본 원인인 유연 휘발유 사용을 금지했죠. 바로 그거예요. 개인의 노력만 강조하는 건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근본적인 환경을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개인의 디지털 디톡스를 넘어서 우리 모두의 집중력 반란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요. 집중력 반란? 네, 이건 개인의 도력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이죠. 집중력 반란. 굉장히 강력한 표현이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요구하는 건가요? 핵심 목표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째, 우리의 정신을 해킹해서 이윤을 얻는 감시자본주의 사업 모델을 법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 네. 둘째, 모두가 소진된 사회에 제대로 된 휴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 4일 근무제를 사회 전체로 확산시키는 것. 주 4일 근무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건강한 집중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감시받지 않는 자유로운 놀이 시간을 되돌려주는 것이에요. 개인의 실천을 넘어선 사회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군요. 오늘 이 자료들을 깊이 파고들어보니 산만함이라는 익숙한 증상 뒤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가 보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자료는 우리에게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며 끝을 맺습니다. 우리의 집중력 위기가 어쩌면 기후위기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요. 만약 우리가 복잡하고 장기적인 문제에 깊이 집중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면 기후변화 같은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위기들을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곱씹어 보시면서 여러분의 도둑맞은 집중력을 되찾기 위해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